8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 분석하는 자리인 변호사대회.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 참석했는데요. 오늘 변호사대회 현장에서 대한변협은 전국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법률 플랫폼 엄정 대응 방침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 대한변협과 서울변의 집행부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변협이 주최한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먼저 결의문 선언에 앞서 최근 제야법 쪽에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협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온갖 도전을 직면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법률 시장에 침투해 공공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유사법조직역의 직역 침탈 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법률 플랫폼은 혁신산업이라는 포장하에 법률 시장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대회에서는 첫 번째로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을 보전하고 법치의 자본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자본이 법률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비변호사에 의한 변호사 및 법률 사무 소개 등의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장은 어떠한 회유와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원들의 땀과 의지가 투영된 확고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업무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일로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법률 플랫폼에 의한 직역 침탈은 금권에 의한 정의의 자본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를 지상 목표로 하는 사법제도의 취지를 위협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플랫폼에 의한 시장 왜곡과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비대면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배심원단이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미국의 기소배심 제도를 언급하며 미국의 기소배심 제도를 받아들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달라고 변협에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기소배심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조화롭게 작동될 수 있을지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사법제도는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함과 동시에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누구나 믿고 기댈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변협을 향해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롭게 법을 적용하는 임무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임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법률가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4차 산업혁명과 법적 분쟁의 다변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며 변화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금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변협에 뼈 있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의 갈림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금 국민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하여야 법의 지배가
박주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변호사들의 활동을 통해 법의 지배가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많은 직업이 있지만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직역이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법의 지배라는 헌법의 원칙과 가치가 관철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을 응원하고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법치주의 수호와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다시 한번 굳게 단합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변호사를 중심으로 굳건히 세워지길 소망한다며 화답했습니다. 당장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대들보를 빼내고 솥단지를 팔아서 끼니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지배라는 정신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대가 요구하는 변호사의 사회적 소명을 인식하고 늘 깨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과 법조계 주요 인사의 축사를 마친 뒤 이날 변호사 대회에서는 한국법률문화상, 학술논문상, 우수언론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어 법조인력 적정 수급 방안, 대배심제, 디스커버리 제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려 주제별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변호사 대회를 통해 단합하는 시간을 가진 전국의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대응과 법조계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아지입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평균 임금과 퇴직금에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먼저 어떤 판결 가져오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제 김 씨는 의사였는데요. A 병원의 소속 봉직 의사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A 병원은 이제 근로자인 김 씨가 부담해야 될 근로소득세하고 네. 4대 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고 월급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김 씨가 A 병원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김 씨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받았던 2,3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네. 아니면 병원 측에서 대납해줬던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네. 좀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은 게 바로 이 퇴직금 문제인 것 같은데 이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8조 1항에서는 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네.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1년의 근무 기간당 31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1년의 근무 기간당 31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평균 임금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 이제 임금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평균 임금은 근로자들이 매달 받는 임금하고는 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주로 퇴직금 산정을 할 때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근로자가 실제로 하루에 얼마 정도를 평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네. 좀 우리 사안으로 돌아와서 이 의사 김 씨의 주장처럼 이제 실제로 받은 월급 외에 이제 병원 측에서 대납해준 이제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 부분을 퇴직금으로 계산을 할 때 이거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을 계산을 할 때요. 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네. 이제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네. 그 지급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하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네. 우리 사안으로 돌아와 보면
병원 측은 김 씨에게 이제 매달 김 씨가 원래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료 부분을 대신 납부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네. 실제로 계속적으로 납부를 해줬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이제 김 씨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금 체계나 임금 항목이 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이 결국 평균 임금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사실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분쟁이 자주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자, 오늘 보신 대로 근로자에게 이제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뭐 수당이든 인센티브든 뭐 경력금, 상여금, 오늘 이제 사안처럼 세금이나 뭐 4대 보험료를 대납해준 그 대납분 등 이제 명칭에 불문하고요. 네. 모두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네. 이제 근로자나 사용자 측 모두 이제 퇴직금 업무 처리의 기준으로 참고를 하셔서 네. 이와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다 보니까 좀 얘기를 듣고 도움이 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이 퇴직금 산정 기준 좀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좀 부수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전과 13업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1명, 끊고 달아나면서 다른 1명을 살해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경찰에 털어놓은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은 더해지고 있는데요.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과 관리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문제점과 관련 대책 등을 김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전 8시 전과 14범의 강모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몰고 송파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해된 여성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강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1명을 살해했고 이후 도주 과정에서 나머지 1명을 더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시 씨는 강 씨의 집과 차량 안에서 각각 발견됐는데 집에서 발견된 40대 여성은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고 차에 싣고 온 50대 여성은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오늘 오전 각각 브리핑을 통해 사건 경과와 함께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재범 억제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8월 27일 17시 31분경 훼손 경보 발생 즉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관제 직원이 전자장치 훼손 사실을 112 상황실 및 서울 동부부관찰소에 통보하였습니다. 훼손 통보를 받은 서울 동부부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이 18시경 훼손 최종 치기주에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하였으나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하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집중 대상자였음에도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의견과 함께 강 씨를 조기 검거했다면 적어도 2차 살인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일단은 그 가출소가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재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큰 이제 문제점으로 보고, 두 번째는 결국 그 법무부와 그 경찰의 그 공조 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적어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긴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강모 씨의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범죄자 위치를 노출시켜 이들의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303건으로
재범률이 무려 1.9%에 달하는데도 정부 당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1:1 전담 감독이 필요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탓에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전자발찌를 끄는 뒤 도주하고 대범을 저지르는 당사자도 가장 큰 문제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관계부처들의 관리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전자발찌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인원에 비해서 대상자 숫자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인력을 갖다가 이제 뭐 충분히 충원 안 해주고 이제 예산상 지원을 안 해주니까 거의 뭐 현재 상황에서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 예산하고 또 이제 인력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행정안전부 그쪽에서 공무원 정원도 늘려줘야 되고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확충을 해줘야 가능한 거죠. 그런 게 잘 안 됐던 거죠. 나아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 범죄를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선 또 하나의 시스템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명히 이 성폭력 범죄는 국가가 막을 수 있는데도 그냥 그것을 세상 밖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해서 내어보냈기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일도양단으로 형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사회 내로 내어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 지역의 영역에서 그 사람의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스템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될 듯.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 기자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언론인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열린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보도활동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장 기자 등 6명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장 기자에 대해 주식회사의 법률 플랫폼 운영 법적 쟁점 등 국민에게 변협 및 법조계 관련 기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법률신문 강한 기자, 뉴데일리 노경민 기자, 헤럴드경제 서영상 기자,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파이낸셜 뉴스 유선준 기자가 우수 언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